대표님도 오랜만이네요. 사업하시느라 바쁘신데 네. 오늘 맥주 한잔 하면서 사업 얘기, 우리 인생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한잔 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 반은 추론이고 예측이고 반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해야 그 방향으로 어느 지점을 찍을지가 예측이 되겠구나. 방향을 정하려면 하나씩 발을 다 내딛어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하나씩 실험을 다 해봐야 되는데 그걸 다 할 시간이 충분하겠냐. 고민의 시작은 전략이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매번 갈림길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갈래길을 다 이렇게 탐색을 다 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탐색 비용이 무한대로 증가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지 않은 미래를 탐색한다는 게 대부분 많은 가정들 속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그 의사결정하는 게 난이도가 너무 높죠. 근데 이건 좀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뭔가 하면 저는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명제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한다기보다는 대략 가정하는 거죠. 그 모든 패스를 다 탐색하는 건 탐색 비용이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고 결국은 현재 가능한 선택지를 최대한 리스트업 해보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탐색 비용이 3개 정도는 해볼 수 있어. 그러면 3개로 한정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근데 그 3개의 우선순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실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표님 두 분 다 케이스에서 좋게 보는 게 뭔가 하면 그런 일들을 실제로 그냥 막연한 추론이나 또는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고객 피드백에서 파악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이럴 거야, 고객들은 이걸 좋아할 거야 라는데 그거보다는 더 확실한 건 고객은 이걸 좋아한다고 나에게 말을 했어. 그리고 그게 상당한 빈도로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 탐색 길 중에 하나로 정해지고 실패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죠. 근데 그게 대표님들이 사업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해가는 것들의 경로를 찾으신 방법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처음부터 너무 철학적인 여전에서 이게 주접을 떨었네요. 그냥 우리 한잔하면서 네, 오늘 얘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얘기 나눠봐요. 두 분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대학생 때 대학생 창업단. 창업한 거? 학생 몇 학년 때 창업한 거죠? 저는 2학년 휴학 중에 창업했습니다. 휴학 중에 창업했어요? 네네. 아마존 쇼핑을 하다가 미국 대학생들이 쓰는 되게 독특하게 생긴 전공 노트가 있었어요. 화학 공부하는 데 쓰는 노트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문구점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팔고 있고 아마존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문구가 없지? 해서 이제 그걸 수입해서 팔아볼까? 아니면 근처에 있는 유세소에서 직접 찍어볼까? 고민하다가 찍어보자. 찍어보고 이게 팔리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계기가 됐었습니다. 화학 노트라는 게 이렇게 벤젠 그림 같은 네, 그런 정확해요. 맞아요. 그런 그림 같아요? 네. 사업을 그때 시작해서 매출이 언제 났어요? 사실 그때는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바로 매출이 나왔었으니까 금액이 크진 않지만 만들자마자 만든 것 일부 다 팔고 또 2부 찍고 또 다 팔고 이랬었죠. 지금 법인하고 그때 법인하고 동일한 건가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했던 노트 브랜드 이름이 노트였는데 그래서 지금 회사 이름이 노트 컴퍼니인 것도 그때 했던 것 때문입니다. 그게 몇 년 전이죠? 한 10년 됐나요? 2018년이니까 4년 됐구나. 10년 전이면 중학교 됩니다. 그렇구나. 본격적으로 지금의 아이템으로 바뀐 게 언제예요? 2020년에 제가 복학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때 만들던 종이 노트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진로를 갈 것인가 고민을 하던 찰나에 딱 지금 이버딩의 모태가 되는 그 피드백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던 화학 노트, 패션 노트를 자기는 아이패드에서도 쓰고 싶은데 아이패드에서 쓰려면 그 출판할 때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을 그대로 판매를 해줘야 하니까 본인은 종이 말고 그거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이었죠. 우리는 종이 파는데 왜 PDF 달라 그러지? 해서 그래 한 번이니까 한번 보내주자 라고 생각을 하고 메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뒤로 그런 문의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뭐 사업적으로 구상한 게 아니라 그냥 고객 피드백 받다 보니까 그렇죠. 야, 역시 사업은 고객으로부터 대학생들의 피드백이 나는 이제 태블릿 쓰는데 이제 종이 말고 이걸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당시에는 사실 꽤 쇼킹했어요. 나도 대학생인데 내가 왜 종이를 팔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 차원의 것을 팔고 있는 게 나라는 페르소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해서 생각에 이제 바로 피벗을 했었죠. 박정현 대표님이 어떤 사업 하시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수업 내용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필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최근에 그거를 좀 더 유튜브라는 영상 콘텐츠를 이미지 기반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미지 텍스트 콘텐츠로 큐레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조금 서비스에 변화를 주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보다가 캡처하고 싶으면 캡처하고 노트 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훨씬 더 고급져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 대표님은 어쩌다가 창업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대학생 때부터 서비스 만드는 거를 엄청 좋아했어요.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뭐 학교 축제 때 축제가 재미없기로 좀 유명했었어요. 저는 그 축제를 좀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방탈출 게임이라는 게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해 볼 수가 없을까 해서 제가 강의실을 빌려서 방탈출 게임처럼 만들고 막 홍보를 했어요. 그 축제 기간 동안. 그랬더니 이제 저희 학교가 아닌데 완전히 다른 학교 학생들이 오신 거예요. 돈 받고 했는데 이틀 만에 한 200만 원 정도 벌었었거든요. 학교 축제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창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처음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어본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앞으로 더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게 임팩트를 크게 내려면 소프트웨어로서 좀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방탈출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벌었지만 한 저희가 4명이서 풀타임으로 일하니까 이제 나눠 가지니까 또 얼마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뒤로 이제 유사한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찍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진. 몇 학년 때 창업하신 거죠? 제가 28살 때 4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늦은 4학년이긴 했었죠. 네. 그래서 학교 졸업해서 뭐 취업하거나 이런 자기 그런 취업의 로드맵은 별로 없었나 봐요. 네. 왜냐면은 그때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고객들이 주시는 이제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느끼면서 살고 싶다. 공감이 되죠. 지금도 저는 그 일하다가 힘들 때 팀원들한테도 잘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구매평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위버딩에 들어와서 저희 서비스 자체에 대한 구매평도 있지만 작가님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한 구매평들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작가님들이 좋아하실 때 기억나는 뭐 피드백 뭐 있나요? 이 플랫폼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 작가님이 여기서 오래 활동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건 좀 감동적이다. 그렇죠. 최고의 찬사였죠. 나를 위해서 너는 망하지 마라. 네. 이기적인 고객인데. 그럼 대표님들은 그러면 창업하게 된 동기가 일이 재밌어서 막 하다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창업 동기 몇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돈은 아니었나 보네요. 잘 되면은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었고 근데 그게 아마 선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성공한 플랫폼 서비스들을 보면은 그냥 일단 서비스가 엄청 잘 된 다음에 되게 많이 돈 버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조금은 뭐 나이브했지만 그래도 나도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고 나서는 당연히 뭐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뭐 그런 생각들이긴 했었죠. 우리 동네 단골집에 이모님하고 좀 비슷하다. 돈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퍼주고 야 너네들 먹는 것만 봐도 되게 즐겁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골을 모시고 대신에 소프트웨어니까 스케일업이 가능하죠. 그럼 이제 그런 단골이 수없이 많을 수 있는 구조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골이 많아지다 보면 돈도 버는구나, 그죠? 네네. 근데 뭐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는 조금씩 더 구체화해 나가곤 있죠. 지금 뭐 매출 내서 돈을 벌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투자도 꽤 받으셨죠? 네네. 최근에 조금 저희 성장성을 좀 인정받아서 올해 5월에 25억 원 프리-A 투자 유치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럼 회사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5억 원 투자 받을 때 당시에는. 야, 20대에 100억의 회사를 만들었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테헤란로 밸류에이션인 것 같고요. 상장할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겠지. 통장이 그래도 25억이잖아요. 제 통장이 아니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 당연하죠. 이게 제 통장이 아닌데. 그렇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해서는 슬리드에 만족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제품 만드는 데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아니면은
거기서 끝나니까. 예. 직원은 몇 분이죠? 지금 12분 정도 있습니다. 20대 12분의 직원과 함께 네. 슬리드를 만들고 있다. 네, 열심히 뭐 글로벌 시장도 개척하려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슬리드 생각하면 진짜 자식 같겠다, 그죠?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사실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 슬리드란 아이디어 제가 냈고 막 제가 만들어 코딩까지 했고 너무 좋아했는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뀐 게 그거와 저를 좀 별개로 좀 나누려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서비스 잘 되는 건 너무 좋긴 한데 거기에 너무 사랑에 좀 빠져버리면은 객관적인 눈을 좀 잃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데이터를 봐도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지표나 근데 이런 것들을 왜곡되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건 어차피 잘 될 거니까라는 가정하에 뭔가 많은 잘못된 판단들을 많이 내린다고 최근에 생각했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서비스 슬리드 잘 되면 좋지만 나는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이제 경영자야 라고 그냥 조금 더 관점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최대한 객관화 시켜서 보려고 그게 하시는구나. 되게 최근에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는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하려고. 대표님은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놀랍게도 투자 단계도 하고 계신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굴곡을 견디려면 저 개인과 법인을 조금 동일시하는 거리를 좀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시간도 좀 가져가면서 개인 시간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넣고 있습니다. 나와 회사가 법인체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 묶이면 회사에 대한 클레임 같은 게 나를 욕하는 느낌도 좀 들겠나요? 느낌이 들죠. 또 회사와 서비스가 혹시 좀 안 좋은 그런 곡선에 들어갔을 때 저 개인의 곡선도 안 좋게 들어가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딸리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나는 항상 같은 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지켜봐야겠다. 서비스가 잘 안 좋아지면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팀원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잡아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나부터 여유가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막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오히려 그 투자 유치할 때 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 투자 프리-A라는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VC분들을 만나야 하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도 한 30-40분 VC분들을 만났었을 때 저희 사업성에 대해서 뭐 공격도 받고 그랬을 때 그 챌린지들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비스 사업 방향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제 뭔가 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었고 내가 뭔가 잘 못났나? 내가 못나서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번아웃이 오기도 했었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막 표현했던 게 팀원들하고 막 친구들한테 지금 진흙탕에 빠졌는데 앞으로 계속 가야 돼.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데 왜냐면 일어나서 어차피 거절당할 게 뻔한데 또 일어나서 또 걸어야 돼. 이제 이런 느낌을 몇 달간 좀 지속됐었었죠. 진짜 힘들겠다. 이게 반복되게 누구한테 나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 같은 거네, 그죠? 네네. 근데 또 재밌었던 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이 서비스가 잘 되게 하는 건 내 역할이 맞지만 근데 잘 될 방법이 이게 아니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나의 CEO로서 역할은 이 회사를 성공시키는 거지 이 서비스가 반드시 잘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공격들이 받아들여서 더 편하게 그런 답변할 수도 있었고 말씀하신 거 그러네요. 저희가 조금 더 뭐 고쳐가지고 한번 디벨롭 시켜보겠습니다라는 좀 객관적인 피드백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하고 일체화되면 이걸 얘를 바꾸면 나도 떨어지는데 얘를 떨어뜨려 놓으니까 얘가 좀 변화가 돼도 나는 여전히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네네. 대표님도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겠네요. 저희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투자 유치를 했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기간이 길어졌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1분기 때 투자 유치를 끝내는 거였었는데 실제로는 5월 말에 끝났으니까 한 1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투자 유치에 쓰였어서 이제 그때 한창 개발도 해야 되는데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힘들었었죠. 투자 유치하는 과정 중에서 또 시장이 조금 안 좋아졌잖아요. 그걸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요. 신경 써야 되는 영순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게 저는 가장 힘들었었어요. 사실 IR이라는 거는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유치 기간 중에도 프로덕트는 키워야 되고 우선순위가 꼬였던 게 길을 좀 헤매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 중반에 이제 창업을 해서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주니어로 일할 정도의 나이인데 대표님은 직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18명입니다. 더 많으시나요? 최근에 좀 인턴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대표님은 얼마 투자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5월에 프리시리즈 A로 22억 원 투자 받았습니다. 두 분이 되게 비슷하네. 네. 금액도 비슷하고 들으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 규모도 비슷하고 시기도 거의 비슷하고 그죠? 네. 힘듦도 비슷하고. 대표님은 근데 조금 다르긴 하나요. 이게 일도 넘치는데 사실은 IR 하는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그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일들이 물리적으로 막 시간의 한계들을 막 느끼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걸 관리한 뭐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 블록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에는 팀원들이랑 소통해야 되는 업무를 쭉 다 치우고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앉아서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루 종일 치운다. 근데 이렇게 몇 달 달리니까 체력이 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위임을 좀 해야겠다. 나보다 좀 유능한 팀원들한테 좀 더 업무들을 주면서 위임을 하고 그 팀원이 성장할 시간을 주고 이제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팀원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몇 달 투자하고 나니까 지금은 좀 밸런스 있게 일하는 게 가능해져서 그때 다 이제 찾았던 답은 팀원들을 믿고 위임하는 거였다. 팀을 매니지먼트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거죠, 두 분 다? 그렇죠. 네, 저도 없습니다. 직장 경험은 있으신가요? 직장 경험도 없고 학생회장 경험도 없는. 이제 매니지먼트를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가 힘들던가요? 사람을 이렇게 같이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서 말을 잘 듣던가요, 직원들이? 그런 관점 애초에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말 잘 들어 안 들어. 제가 좀 뭐라고. 꼰대스러워. 그보다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데려올 때는 이제 유능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데려오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 분들이 어떻게 더 오래 더 재밌게 일을 할까? 그냥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능하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기회가 사실 되게 많겠죠. 뭐 분명히 주변에서 또 뭐 어떤 좋은 회사 뭐 더 막 큰 회사 이런 곳에서 뭐 진짜 그런 생각을 다니시는 했어요? 그런 회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일이 엄청 바빠서 내가 이 일을 일종의 쳐내야 되는 일들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또는 데리고 와서 이 일을 좀 효과적으로 쳐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회사에 가서 재밌게 일하면 좋겠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한 거예요? 네, 이분들 데려왔으니까 뭐 어차피 같이 쳐낼 건 쳐내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최고의 분을 데려왔으니 알아서 쳐내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분이 왜 계속 있게 어떻게 계속 있게 만들까 그런 고민이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아요. 1대1로 얘기하는 시간을 구성원당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지려 하는데 그랬을 때 계속 물어봐요. 막 재밌니? 너 일하는 거 재밌니? 뭐 더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계속 물어보고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선발하신 직원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믿고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시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뽑을 때 되게 좀 깐깐하게 뽑긴 하죠. 정말 우리가 뭔가 좋아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팀원분을 이제 뽑으려 하고 뽑아서도 저희 이제 계약직 기간이 또 있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뭔가 봤었을 때 정말 그냥 믿을 수 있다 하면은 그런 관심을 많이 주려 하죠. 그게 뭐 모든 사람에게 다 효과적으로 적용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러시지 않은 분들은 보통 3개월 그 계약직 안에서 뭔가 이제 그런 게 좀 드러나거든요. 다른 구성원분들 갈등이 있다던가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하진 않죠. 대표님 조직도 굉장히 빨리 성장했잖아요. 디캠프 입주한 후에 굉장히 빨리 성장했죠. 어느 정도로? 디캠프 처음 만났을 때 한 4,5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외 작가만 700명입니다. 국내 작가는 이제 1,200명 정도 됐고요. 그럼 5배 정도 성장한 거나? 그렇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올리시는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지금은 한국 콘텐츠의 비중과 해외 콘텐츠의 비중도 상당히 밸런스 있게 좀 발전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직원 숫자도 빨리 늘었다는 거죠? 2배 늘었죠. 사실 팀원 수가 굉장히 적었을 때는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다 듣고 그거를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10명이 넘어가고 20명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게 상충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또는 이제 회사의 이해관계랑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회사의 이해관계와 창업자의 이해관계가 좀 상충하거나 아니면 다른 팀원들 간의 어떤 우선순위가 좀 엇갈리거나 이제 이런 고차방정식을 푸는 게 이제는 좀 복잡해지고 있구나라는 게 요즘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중간 관리자를 또 둬야 되는
그렇죠. 그 방정식을 이제 복잡한 걸 깨서 부분적으로 풀어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는 팀원들이 중간에 있어줘야 할 것 같다라고 느끼는 시기이긴 합니다. 뭐 그런 직원 영입해서 이제 일하시는 동안 좀 상처가 된 케이스 같은 건 없나요? 물론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은 있지만 잘 승화시킵니다. 인생은 굉장히 짧고 삶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여기 모인 사람들 역시 잠깐 여기 모여서 재밌는 미션 하다가 뭐 흩어질 수도 있고 딴 데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놀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기왕 만난 김에 좀 재미나게 놀다 갑시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바라봐가지고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대부분 공감하나요? 저희 팀원들이요. 이 문장 자체를 팀원들한테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저의 의사결정들에 팀원들이 공감해주는 부분들은 있었죠. 팀원들이 처음 입사하고 나서 입사 후에 30일 정도가 되면 저랑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분기에 한 번씩 저희도 원어원 미팅을 하는데 그때 팀원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조직 그리고 프로덕트에 대해서 산재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지금 해결할 수 있다면 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다면 왜 지금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한 맥락을 포함한 논리적인 설명을 해줄 것은 약속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상황을 봤을 때 사람은 항상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만 좀 컨트롤 해주면 완벽한 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 아니라도 그런 막연하게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는 그냥 자기만의 추측을 막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분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네요. 그렇죠.